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와 함께하는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저는 하재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이 시간은 7장으로서 지난 시간에 했던 6장 응용 프로그램과 WDM 스타일의 드라이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로 코드를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코딩을 많이 해본 그런 개발자들은 따라오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림보다는 주로 코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콜 드라이버 응용 프로그램과 그리고 WDM 샘플 드라이버 코드를 하나씩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동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응용 프로그램과 WDM 드라이버 1 이 과정에서 살펴봤던 그런 어떤 동작적인 구조적인 것들이 어떻게 코드로 구현되어서 실제로 동작하는지 그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콜 드라이버 응용 프로그램 작성, 응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WDM 샘플 드라이버 작성, 드라이버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설치 방법과 동작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용 프로그램 작성, 콜 드라이버라는 이름을 가진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작성할 샘플은 드라이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콜 드라이버라는 이름을 가지는 어플리케이션도 작성을 했습니다. 드라이버의 이름은 세컨드 WDM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콜 드라이버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응용 프로그램이 write 파일,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일 입출력 함수 중에 write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문자열을 기록을 합니다. 그 특정 문자열을 기록을 하고요. 그것을 IO 관리자는 IRP를 만들어서 드라이버에게 전달을 하고요. 자, 이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것은 응용 프로그램이 만약에 중복으로 문자열을 기록하면, 다시 말하면 write 파일을 하고 나서 또 다시 또 write 파일을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중복으로 문자열을 기록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음에 기록했던 문자열은 파괴됩니다. 즉, 이 예제는 어플리케이션이 문자열을 기록하면 그것을 드라이버가 임시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플리케이션이 또 write를 하게 되면 이전에 보관했던 문자열을 지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응용 프로그램이 read 파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게 되면 그때 IO 관리자가 또다시 IRP major read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IRP를 드라이버에게 전달하게 되고, 이때 바로 드라이버가 보관하던 문자열이 읽혀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통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드라이버에게 보내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시 드라이버가 가진 내용을 응용 프로그램이 읽어오는, 즉 양쪽 방향을 전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통신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작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콜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은 문자열 중에서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을 준비를 해서 그걸 버퍼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드라이버도 역시 버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기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디바이스 익스텐션이라는 메모리에다가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write 파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버퍼를 보냅니다. 이 버퍼는 당연히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전송하게 되면 그 내용이 바로 이 버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값으로는 이 문자열의 크기가 들어가겠죠. 이후에 응용 프로그램이 다시 read 파일 하게 되면, 그러면 드라이버는 그때 보관하고 있던 문자열 hello world 그리고 크기 값을 가지고 그것을 응용 프로그램에게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은 바로 이 버퍼에 hello world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무엇인가 읽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자, 이 간단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 코드보다는 드라이버 코드는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용 프로그램 작성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보면 먼저 mai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main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만들 어플리케이션은 뭐 윈32의 그런 UI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콘솔 방식, 즉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실행하는 간단한 그런 콘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main이라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변수들을 준비하고 있죠. 핸들을 보관하기 위한 변수, 그리고 문자열을 다루기 위한 데이터 버퍼, 그리고 데이터 랭스, 그리고 리턴 랭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쪽에 보면 디바이스 스택 심볼릭 네임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띄어쓰기가 좀 잘못되어 있죠. 실제로 편집 과정 중에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디바이스 스택 심볼 네임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문자열은 WDM 디바이스 스택 이라고 하는 심볼릭 이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응용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create fi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디바이스 스택에 대한 심볼 이름을 주고 접근 권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근 권한이 제대로 얻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처리를 return -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접근 권한이 정상적으로 획득이 되면 이 응용 프로그램은 화면에 printf라는 명령을 통해서 write file이라는 글자와 함께 데이터 버퍼의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자, 데이터 버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앞에서 hello world, 그렇죠?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들어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printf에서는 hello world라는 글자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응용 프로그램은 그 문자열의 크기 값을 구하고 strlen으로 크기 값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디바이스 스택 측으로 바로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write 파일이 되겠죠. write 파일. 자, 이때 핸들 값과 그리고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버퍼, 그리고 데이터의 실제 문자열의 크기, 그리고 이 값이 실제로 이 write 파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때 얼마큼 write 됐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 리턴 사이즈, 그렇죠? 그래서 그 리턴 사이즈가 만약에 리턴 되면 그 값을 다시 리퀘스트 사이즈에 담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데이터 버퍼, 즉 hello world라는 글자가 들어있던 버퍼를 지우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응용 프로그램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드라이버에게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사용했던 버퍼를 깨끗이 지우는 그런 작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마지막 코드는 그리고 나서 응용 프로그램이 바로 이어서 read 파일을 하고 있죠. read 파일. 자, read 파일 할 때 데이터 버퍼를 쓰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이 데이터 버퍼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부분에서 mems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 내용을 지운 상태죠. 따라서 read 파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 버퍼로 데이터를 읽어왔다면, 만약에 제대로 읽어왔다면 그러면 다음 라인에 있는 printf를 통해서 read 파일이라는 글자와 함께 읽은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화면에는 먼저 write 파일이라는 글자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출력돼야 되고 다음에 read 파일이라는 글자와 다시 hello world라는 글자가 출력되면 성공적으로 이제 드라이버와 통신을 마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는 어플리케이션은 디바이스 스택을 접근했던 권한에 대해서 반납하는 작업, 반납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종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은 간단한데 이와 같은 작업을 돕기 위해서 드라이버 쪽은 다소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작성. 자, second WDM. 자, 우리가 add device 함수를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add device 왜 볼까요?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 add device가 왜 필요할까요? 그 add device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있던 첫 번째 first WDM과 다르게 몇 가지 코드가 추가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볼릭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자, 보시면 디바이스 네임 역시 한 칸 띄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에서 붙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디바이스 네임과 심볼릭 네임 이 두 가지 문자열이
이렇게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을 보시면 위쪽은 실제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이름이 되겠고, 아래쪽은 응용 프로그램이 크리에이트 파일 할 때 사용할 바로 그 심볼릭 링크 이름의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이렇게 앞에 도스 디바이스스 그리고 위에는 디바이스, 이와 같은 문자열이 반드시 앞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add 디바이스 스택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그때 우리가 하는 작업을 보면 먼저 유니코드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 두 가지 변수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디바이스 네임으로, 또 하나는 심볼릭 네임으로, 이렇게 두 개의 유니코드 스트링 문자열을 일단 준비를 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코드는 예전에 봤던 First WDM에서도 있었던 바로 그 IO Create 디바이스죠. 자,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이때 세 번째 파라미터를 보면 세 번째 디바이스 네임이라는 변수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자, 이 디바이스 네임이 바로 앞에서 보셨던 요 디바이스 네임, 즉 디바이스의 WDM 언더바 디바이스 스택 언더바 디바이스라는 이름을 가지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지금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 번째 이렇게 이름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나면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심볼릭 링크를 준비합니다. 자, 이때 바로 IO create 심볼릭 링크라는 함수를 쓰고 있죠. 이것은 지난 장 6장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IO create 심볼릭 링크.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가 실제 이름이고, 앞에서 우리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썼던 그 이름이고, 걔와 어떤 이름을 심볼을 링크 시킬 것이냐,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름을 심볼을 링크 시킬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죠. 따라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결국 디바이스의 WDM 디바이스 스택 디바이스란 이 이름이 도스 디바이스 이름으로 WDM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심볼릭 이름으로 링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링크 관계를 꼭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add 디바이스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은 바로 이전에 우리가 First WDM에서는 없었던 작업으로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버퍼 전략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 버퍼 전략을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만든 my device 오브젝트,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플래그 값에다가 do buffered IO라고 하는 상수 값을 오어시키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Win32 API 중에서 read 파일 그리고 write 파일 이라는 함수를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할 때, 그럴 때에 이 함수에서 사용하던 유저 수준의 버퍼를, 즉 사용자 버퍼와 관련된 시스템 버퍼가, 즉 운영체제는 커널 수준에서 별도의 시스템 버퍼를 만들어서 이 둘 간의 연결 과정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응용 프로그램이 잡아서 사용하는 그 버퍼와 같은 크기의 버퍼를 따로 만들어서 윈도우 시스템이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 버퍼링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add device라고 하는 곳에서 일전에 봤던 first WDM과 다른 점은, 첫 번째는 자,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와 같이 이름을 주었다. 왜 이름을 주었냐면 그 이름을 가지고 심볼릭 링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심볼 링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ead 파일, write 파일 같은 함수에 의해서 버퍼가 제공될 때 그 버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바로 do buffered IO로 다루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게 바로 그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헤더 파일도 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나리오는 응용 프로그램이 뭔가 문자열을 보내면 그 문자열을 드라이버가 일정 시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응용 프로그램이 보내는 문자열의 크기가 몇 바이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버는 그 응용 프로그램이 문자열을 보낼 때마다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커널 수준에서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해서 그 메모리의 버퍼를 이곳에 담게 되는 거죠. 디바이스 익스텐션에. 그리고 동시에 랭스에다가는 이 응용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큼을 보냈었는지, 그 실제로 문자열의 크기 값을 같이 저장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디바이스 익스텐션에는 두 개의 변수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퍼 전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버퍼 전략은 크게 두 버퍼드 IO와 두 다이렉트 IO 두 가지 전략이 있고요. 우리 리드 파일과 라이트 파일이라는 이런 Win32 API 함수가 사용하는 버퍼 전략은 두 버퍼드 IO, 두 다이렉트 IO 이와 같은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버퍼 전략은 탑 레이어 드라이버, 즉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할 때 그 디바이스 스택의 가장 상위층 꼭대기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플래그 값에 따라서 버퍼 전략이 결정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플래그 값이 두 버퍼드 IO로 되어 있으면 버퍼 전략이 버퍼드 IO 전략이고, 두 다이렉트 IO라고 되어 있으면 다이렉트 IO 전략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샘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add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플래그를 두 버퍼드 IO라고 해놨죠. 참고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우리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그 디바이스 스택상의 위치는 가장 꼭대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가장 꼭대기라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전략이 바로 전체 디바이스 스택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버퍼드 IO라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버퍼 전략은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 버퍼를 잡을 때 그 사용자 버퍼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버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서 볼 때는 세 가지 다 그냥 일반 버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드라이버에게 전달할 때 첫 번째로 시스템 버퍼가 사용되는, 즉 완충기 역할로 시스템 버퍼가 사용되는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메소드 버퍼드 IO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어렵지만 MDL, 메모리 디스크립터 리스트라는 이런 자료 구조에 의해서 사용자의 버퍼가 설명됩니다. 즉 설명자가 작성이 된다는 거죠. 사용자의 버퍼가 설명되는, 이렇게 설명자가 작성되는 경우엔 이 사용자의 버퍼가 고정된다. 이 말은 윈도우즈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페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즉 사용자 버퍼는 페이지가 고정된다. 즉 페이지가 고정돼서 스와핑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일반적으로 버퍼링을 썼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버퍼는 그냥 그대로 페이징이 가능한 버퍼가 되지만, 설명자가 사용되는 방식에서, 즉 다이렉트 방식에서는 고정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그 어떤 것도 없는 방식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운영체제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냥 사용자 버퍼가 그대로 주소가 드라이버에게 전달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메소드 니더, 즉 니더 방식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더 방식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 입장에서 사용자 버퍼를 직접 접근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가능하면 사용자 버퍼를 직접 접근하기보단 이와 같이 시스템 버퍼를 통해서 접근하고, 운영체제가 이 시스템 버퍼에 들어있는 내용과 사용자 버퍼 간에 동기화 작업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쓰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MDL을 사용하는 형태처럼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사용자 버퍼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일단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의 버퍼가 페이지 고정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뒤에, 이 뒤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사용자 버퍼를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니더 방식처럼 그냥 사용자 버퍼가 전달돼 버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원할 때 원하는 시기에 그 사용자의 버퍼가 보이지 않는, 즉 페이징 아웃이 돼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큰 그림에서 버퍼드 IO 전략과 그 다음에 다이렉트 전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 중에서 드라이버 엔트리 코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First WDM 예제보단 한결 많이 추가됐죠. 그 추가된 내용들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IRP Major Create, IRP Major Close, IRP Major Read, IRP Major Write, 이렇게 4개의 IRP에 대해서 앞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함수에서 이런 IRP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등록하는 작업이 바로 드라이버 엔트리에 추가된 작업입니다. 참고로 디바이스 언더바 IO 언더바 컨트롤, 그러니까 디바이스 IO 컨트롤이라고 하는 IRP도 있지만 그건 좀 다루기가 약간은 까다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실습 예제에서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다면 직접 넣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본 예제에서는 리드 파일과 그리고 라이트 파일만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IRP 메이저 리드와 IRP 메이저 라이트를 등록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와 클로즈는 바로 크리에이트 파일 클로즈 핸들 때문에 등록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등록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 IRP 처리기를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IRP 처리기는 언제 호출된다고 그랬었죠? 응용 프로그램이 크리에이트 파일을 부를 때 그때 호출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 볼까요? 자, 특별한 작업이 없습니다.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크리에이트의 문장이 크리에이트 함수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갔다 이것을 표시하는 디버그 메시지가 있고요. 그 사이에서 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자, 지금 저희가 세운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무조건 성공하도록 그냥 조치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누구든지 크리에이트를 부르면 다 성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로즈는 어떨까요? 자, 클로즈도 뭐 우리가 에러를 줄 만한 이유가 없죠. 따라서 크리에이트 때와 마찬가지로 클로즈도 역시 정책적으로는 석세스를 주고 컴플리트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보이죠?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바로 어떤 메모리에 대해서 EXFREE, 즉 메모리를 해제하는 작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 드라이버와 통신을 하고 있었다면 응용 프로그램은 분명 어떤 문자열을 드라이버에게 보냈을 것이고, 그럼 드라이버는 그 문자열을 보관하기 위해서 따로 익스텐션이라는 곳에 메모리 포인터를 잡아놨을 거예요. 그와 같은 메모리 포인터는 응용 프로그램이 클로즈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코드를 클로즈에다 넣어서 우리가 그 메모리를 해제하는, 즉 우리가 할당했던 메모리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그 메모리를 해제하는 그런 작업을 클로즈에 넣는다. 이것을 또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팁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드라이브를 개발할 때 클로즈에서 이런 작업을 해줌으로써 미연에 메모리가 반납되지 않고 그냥 드라이버가 내려간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라이트 파일입니다. 자, 라이트 파일이라고 하는 API에 통해서 내려오는 라이트 IRP 디스패치, 이곳에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자, my write IRP 디스패치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 익스텐션을 확인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응용 프로그램이 만약에 write를 연달아서 2번 이상 부르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세운 적이 있었죠. 앞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만약에 write를 2번 이상 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write한 것만 유지하고, 즉 지금 write만 유지하고 그 전에 write한 것들은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걸로 약속을 했었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write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익스텐션을 확인해 가지고 이전에 뭔가 문자열이 기록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적이 있다면 그 메모리를 먼저 프리를 하는 거죠. 이 작업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네, 바로 앞에서 보셨던 클로즈 할 때 처리하던 혹시나 모를 부분들,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한 상태로 클로즈가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알아서 반납한다고 그랬었죠. 이 부분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전에 누군가 라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프리하고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자, 그 다음 이어서 라이트 파일의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자, 응용 프로그램이 파라미터를 전달했네요. 자, 이 부분 보이시죠? 그렇죠? 바로 스택의 파라미터스의 write length, 즉 응용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큼을 write 하려고 했는가, 그 값이 여기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자, 실제로 write 하려는 값을 가져와서 그 값이 있으면, 즉 응용 프로그램이 뭔가 write 하겠다는 말이 있으면 그때 새롭게 쓰기 명령을 위한 버퍼를 할당합니다. 즉 ex allocate full 해서 메모리를 새로 잡죠. 이렇게 할당할 때 바로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자, 할당할 메모리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당한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죠?
바로 멤카피를 하는 겁니다. 멤카피를 통해서 사용자가 전송을 했던 그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가 새로 할당한 이 메모리 internal string buffer라는 곳으로 멤카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두 번째 파라미터입니다. 자, 멤카피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는 소스 버퍼인데 이곳의 내용을 보면 irp associated irp system buffer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버퍼 전략에서 운영체제가 만들어주는 시스템 버퍼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슨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했던 그 버퍼의 내용이 고스란히 시스템 버퍼에 들어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던 그 버퍼의 내용이 라이트의 경우에는 이처럼 시스템이 새롭게 할당한 시스템 버퍼 안으로 사전에 복사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드라이버 코드에서는 그냥 시스템 버퍼의 내용만 가져오시면 이것이 사용자가 쓰려고 했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바로 버퍼드 IO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의 코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e dispatch는 자, 그리고 나서 스테이터스 값. 자, 우리가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지난 시간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스테이터스 값에다가 성공인지 에러인지에 대한 상태 값과 그리고 실제로 복사가 된 크기. 즉, 응용 프로그램이 지금 write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얼마큼을 실제로 썼는지 그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irp io status information에다가 정확하게 실제 기록된 값을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컴플리트를 시켜줘야만 그래야만 응용 프로그램으로 제어가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른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write 파일을 사용해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유저 버퍼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유저 버퍼에 들어있는 내용을 랭스만큼, 즉 5바이트만큼 쓰려고 한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전략이 두 버퍼드 IO의 전략을 쓴다고 한다면, 자, 이때 유저 버퍼에 들어있는 내용이 1, 2, 3, 4, 5라는 5바이트의 글자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1, 2, 3, 4, 5. 자, 그러면 이 작업이 수행이 되면 운영체제는, 즉 IO 매니저는 시스템 버퍼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건 별도의 메모리입니다. 즉 시스템 버퍼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나서 먼저 우선적으로 1, 2, 3, 4, 5라는 이 5개의 글자를 이 시스템 버퍼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바이트라는 글자는, 즉 이 5바이트라는 뜻이 랭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체제는 이와 같이 복사가 가능하겠죠. 유저 버퍼에 들어있는 내용을 시스템 버퍼로 복사하는 이유는 바로 버퍼드 IO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사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 사용자 버퍼를 직접 볼 필요가 없고 시스템 버퍼만 봐도 그 결과를 충분히 읽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 버퍼,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유저 IO 스테이터스 블럭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메모리 2개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자, 그림처럼 시스템 버퍼의 주소와 유저 IO 스테이터스 블럭이라는 곳의 주소가 IRP, 그것도 헤더 부분에 이렇게 주소가 보관이 됩니다. 이렇게 주소가 보관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메모리 포인터를 참조하면 그것이 바로 시스템 버퍼겠습니까? 바로 associated irp.system buffer 여기겠죠. 이곳에 들어있는 포인터의 내용이 바로 사용자가 지금 기록하려고 했던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자, 그와 동시에 IRP 스택에는 지금 write 작업을 하려고 했으니까 write에 대한 실제 크기, 즉 5바이트라는 값이 이곳에 저장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드라이버가 이걸 받을 차례죠. 자,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것을 받아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참조해야 될까요?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스택에서 자, write length, 여기 지금 얼마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5바이트죠. 5바이트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시스템 버퍼입니다. 이 시스템 버퍼는 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응용 프로그램이 지금 5바이트의 데이터를 드라이버에게 보냈잖아요. 그 5바이트 실제 그 데이터 값을 취하려면 그 시스템 버퍼의 주소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컴플리트라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때 컴플리트 작업을 할 때 스테이터스에는 석세스, 그리고 인포메이션에는 수행된 크기 값, 즉 write를 얼마큼 했다,
어플리케이션이 5바이트를 쓰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몇 바이트를 썼다, 이런 식의 결과를 인포메이션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즉 IRP 헤더에 이와 같은 내용을 채워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은 자, IO 매니저에 의해서 유저 IO 스테이터스 블럭이라고 따로 잡은 메모리 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 복사라는 얘기는 결국 IRP의 IO 스테이터스의 스테이터스는 이 스테이터스 값이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특정 메모리의 값으로 복사가 되고 인포메이션도 복사가 되는 거죠. 즉 이 코드는 바로 복사라는 의미입니다. 스테이터스 변수 값으로 인포메이션 변수 값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고 나서 이후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제어가 돌아가서 이 라이트 파일이 리턴되고 나면 그때 요 RET, 즉 네 번째 파라미터인 리턴 값, 이 값으로 요 스테이터스 안에 들어있는 실제 수행된 크기, 그 수행된 크기 인포메이션이었었죠. 그 인포메이션 값이 복사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결 보기가 수월하죠. 결국은 응용 프로그램이 하는 작업은 버퍼 잡고, 그리고 쓰고자 하는 길이 주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큼 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포인터만 준비해주면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운영체제가 하는 거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사용자가 전달해준 그 버퍼의 주소를 직접 볼 필요가 없고, 어떤 버퍼만 보면 되죠? 바로 시스템 버퍼 주소만 보면 의뢰 그 안에는 사용자 버퍼, 즉 유저 버퍼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1, 2, 3, 4, 5라는 값을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는 어떻게 보면 라이트보다는 한결 간단할 수 있습니다. 리드는 어차피 보관되어 있는 문자열의 내용을 그냥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리드가 불려졌다, 이 얘기는 응용 프로그램이 리드 파일이라는 함수를 불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리드 IRP가 만들어서 전달되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바이스 익스텐션에 보관되어 있는 문자열의 크기와, 그리고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이 요청했던 스택을 통해서 요청했던 파라미터의 read.length, 즉 사용자가 실제로 읽고자 하는 크기, 그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계산하죠. 그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을 계산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둘 중에 작은 값을 취하겠다, 그런 문법입니다. 그죠?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이 100바이트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문자열은 5바이트밖에 안 들어있다면 5바이트만 정확한 값으로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실제 복사할 만한 크기 값이 결정된다면 그 값을 근거로 해서 멤카피를 하고 있죠. 자, 이때 또 시스템 버퍼가 나왔네요. 그렇죠? 시스템 버퍼를 데스티네이션 방향에다 놓고 있죠. 멤카피의 첫 번째 파라미터를 시스템 버퍼,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우리가 할당했던 내부 버퍼.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 버퍼가 사용자 버퍼는 아니죠. 보나마나 이게 사용자 버퍼는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이 멤카피라고 하는 함수를 이곳에서 썼지만 이 함수를 썼다고 해도 이 순간 사용자의 버퍼로 데이터가 복사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시스템 버퍼로만 복사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메소드 버퍼드 전략이라는 이런 전략의 특징 때문에 이후에 운영체제가 시스템 버퍼의 내용을 직접 사용자 버퍼로 복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사 값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수행된 크기 값을 기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RP IO 스테이터스의 인포메이션이라는 필드에는 반드시 얼마큼이 복사되었는지를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이 값을 근거로 운영체제는 시스템 버퍼에 복사된 내용을 실제 사용자 버퍼로 그대로 복사 작업을 나중에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이 5바이트를 달라, 그런 뜻이죠. 즉 유저 버퍼가 있는데 그 유저 버퍼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5바이트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IO 매니저가 여전히 또 마찬가지로 시스템 버퍼를 할당했습니다. 자, 이 시스템 버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죠? 네,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아직 뭔가 읽어가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것이 만약에 라이트 파일이었다면 이때 이 시스템 버퍼는 유저 버퍼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복사가 미리 되겠지만 리드 파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청하는 크기는 5바이트다 라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IO 매니저가 이 비어있는 시스템 버퍼의 주소와
그리고 따로 할당한 유저 IO 스테이터스 블럭이라는 메모리의 주소를 이렇게 포인터에다 기록을 합니다. 자, 이때 참고로 유저 버퍼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유저 버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맞습니다. 사용자의 버퍼를 가리킵니다. 자, 이 사용자의 버퍼가 바로 유저 버퍼라는 필드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곳을 통해서 유저 버퍼를 직접 접근하는 것은 금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버퍼를 이렇게 보관하는 이유는 나중에 운영체제가 리드가 끝나고 나면 시스템 버퍼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원래 사용자 버퍼로 복사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 유저 버퍼 주소를 잠깐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을 직접 건드려서 유저 버퍼를 직접 보겠다, 이런 행위는 안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스택 로케이션의 내용도 보시면, 자, 리드 작업이기 때문에 parameters.read.length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필드에는 5바이트라는 뜻으로 5라는 값이 들어있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드라이버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네, 드라이버는 바로 사용자가 요청했던 그 5바이트만큼 크기만큼 무엇인가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겠죠. 즉, 드라이버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해서,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버퍼라고 하는 IRP, Associated IRP 시스템 버퍼라는 곳에서 버퍼 포인터를 얻어오고, 그리고 read.length를 통해서 5바이트라는 요청 크기를 얻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멤카피를 하고 있죠. 자, 1, 2, 3, 4, 5라고 준비된 데이터 5바이트를 P 버퍼에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멤카피로. 이때 P 버퍼는 무슨 버퍼죠? 유저 버퍼인가요? 아니죠. 시스템 버퍼죠. 시스템 버퍼. 그래서 시스템 버퍼로 복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O 매니저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자, 먼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함수 IO complete request가 있습니다. 이때 success라고 하는 스테이터스 success 값을 스테이터스 상태에다 담아주고, 여기다 담아주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에다가는 수행된 크기, 사실 얼마큼을 복사했는지 5바이트를 복사했다, 그럼 5바이트라고 값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complete request를 수행하게 되면, 자, 운영체제는 이후에, 자, 앞에서 우리가 라이트 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저 IO 스테이터스 블럭이라는 곳으로 스테이터스 값과 그리고 인포메이션의 5바이트라는 값을 복사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자, 조금 앞에 안 보이지만 이 내용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보세요. 멤카피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어디에서, 즉 associated irp.system buffer,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어떤 내용을 복사해 줬던 그 버퍼로부터 어디로? 유저 버퍼로. 그렇죠? 실제 사용자 버퍼로 얼마만큼? 인포메이션에 들어있는 것만큼. 아, 실제 멤카피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유저 버퍼를 건드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 버퍼드 IO 방식은 이와 같이 시스템 버퍼가 중간에 사용되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그냥 시스템 버퍼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어련히 알아서 운영체제에 의해서 리드 파일 또는 라이트 파일의 경우에 버퍼링이 된다는 것을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운영체제가 바로 리드 파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까지 지원하게 되는데요. 자, 리드 파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리턴 값으로는 당연히 5바이트라는 리턴 결과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유저 버퍼에는 이미 멤카피에 의해서 1, 2, 3, 4, 5라는 그 데이터가 복사가 된 상태겠죠. 자,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리드 파일을 불렀고, 그 다음에 버퍼 주소 줬고, 그리고 5바이트라는 크기를 줬더니 결과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유저 버퍼에는 1, 2, 3, 4, 5라는 값이 들어있었고, 문자열이, 그리고 RET 값은 5라고 하는 실제 5바이트가 기록이 됐다는 그런 결과가 담겨지게 된 겁니다. 자, 조금 다루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다이렉트 방식, 즉 메모리 디스크립터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디스크립터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 버추얼 스페이스, 즉 가상 어드레스,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버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가상 메모리는 이와 같이 컨티규어스 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컨티규어스 하다. 사실 컨티규어스 하다라는 건 그냥 연속으로 보인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정말 연속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윈도우는 가상 페이징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페이지 단위로 이게 불연속적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연속적인 메모리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이는 건 이 보이는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start var라고 하는 변수가 요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시작 위치.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가 잡은 버퍼가 실제로 여기 분홍색처럼 빗금친 이와 같은 곳이 사용자의 버퍼라면 이게 바로 얼라인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즉 우리가 페이징 시스템이 사용하는 얼라인은 기본적으로 4KB 얼라인을 쓰기 때문에 이 페이징 시스템은 항상 4KB의 배수만큼 가지게 되는 거죠. 주소값이. 그런데 응용 프로그램이 잡은 버퍼는 그 4KB 얼라인에 꼭 맞추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곳에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start var는 바로 얼라인을 맞춰서 잡은 시작 주소고 바이트 오프셋은 그 얼라인으로부터 실제 얼마큼 떨어져 있는 곳에 사실상 가상 어드레스가 사용자 버퍼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오프셋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이트 카운트는 이 사용자 버퍼의 실제 데이터 크기, 버퍼의 크기 값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MDL이 이렇게 사용자의 버퍼, 가상 어드레스를 가리키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가상 메모리가 고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메모리는 실제로 페이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피지컬한 메모리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같은 곳에 이 가상 메모리의 내용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피지컬 어드레스 1번에는 이와 같은 메모리 포인터가 가리켜질 수 있겠죠. 이건 이 왼쪽 그림에서는 바로 첫 번째 보셨던 위쪽에 바로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사실 물리 메모리 공간에선 이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상 메모리에선 연속적인 공간인 줄 알았는데 실제 물리 메모리 공간에서는 이렇게 불연속적인 다른 공간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의 주소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상 메모리에서는 세 번째 공간, 연속적인 세 번째 페이지였지만 물리 메모리에서는 가장 위에 이렇게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MDL로 가리켜지는 메모리는 페이지가 고정이 되고 가상 메모리와 실제 피지컬 메모리는 이와 같이 불연속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큰 그림으로 보자면 결국 가상 메모리가 이와 같이 1번, 2번, 3번 페이지에 걸쳐 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물리 메모리는 자, 이렇게 서로 불연속적인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MDL이라고 하는 디스크립터에 의해서 서술되고 설명되는 그런 전략이 바로 다이렉트 IO 전략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드라이버 작성이 용이해지고 좀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MDL 리스트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시스템 버퍼, 즉 버퍼드 IO 전략을 가급적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 중에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 남은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PMP-IF 디스패치입니다. 자, First WDM에서 우리가 PMP-IF 디스패치에서 했던 작업은 기억나십니까? 디바이스 스택에서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떼어내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작업. 그 작업을 우리가 했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했던 바로 그 IRP 마이너 리무브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런 부속 명령, 이 명령에서 별도의 코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디바이스 스택에서 제거하는 원래 들어있던 코드는 그대로 5장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쓰게 되고요. 별도로 이렇게 두 줄이 추가됐습니다. 두 줄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유니코드 스트링이라고 하는 변수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변수를 가지고 실제로 딜리트 디바이스, 딜리트 심볼릭 링크. 바로 앞에서 우리가 심볼릭 링크를 했던 그 작업을 반대로 푼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심볼릭 링크를 작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애드 디바이스에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애드 디바이스에서 했었던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해제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심볼 링크를 해제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실제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메모리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심볼 링크를 했던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반드시 심볼 링크를 해제해 주지 않으면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세컨드 WDM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전부 다 살펴본 게 됐고요. 그리고 응용 프레임 코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작업은 설치와 확인인데
자,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 설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자, 드라이버 설치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저는 C 드라이브에 아웃풋이라는 폴더를 하나 잡아놓고 이 아웃풋이라는 폴더에 콜드라이버.exe라는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드라이버와 설치 파일이 포함된 내용들을 세컨드 WDM이라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사전에 미리 해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장치관리자의 동작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버튼을 눌렀죠. 왜냐하면 실제 디바이스가 존재하지 않은 우리는 버추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디바이스 스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를 눌러서 설치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버튼이 나오면서 이와 같은 다이얼로그가 나오면서 계속된 추가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다음 버튼을 눌러서 하드웨어 추가라고 하는 다이얼로그를 나타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모든 장치 표시에서 또다시 다음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파일 다이얼로그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세컨드 WDM이라는 폴더 있었죠.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설치 파일이 들어있던 그 폴더에 그 안에 들어있는 설치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열기 버튼 눌러 주셔야만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장치가 맞는지 여러분들 설치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해당하는 장치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맞다 그러면 이제 다음 버튼 눌러주고 나면 이렇게 장치 관리자라고 하는 다이얼로그에는 WDM 테스트 클래스라는 클래스 아래 세컨드 WDM 디바이스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설치한 디바이스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First WDM 예제가 있었다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겠죠. First WDM 디바이스. 이번에 그것을 제가 제거했다 가정하고 두 번째 디바이스 오브 드라이버인 Second WDM 디바이스 이것만 내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남아있는 작업은 뭘까요? 네, 바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작업인데요. 자, 이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심볼 링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작업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WinObject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WinObject 유틸리티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컴퓨터에는 어떠한 심볼릭 이름들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에드 디바이스 했었던 작업 기억나십니까? WDM 언더바 디바이스 스택 언더바 디바이스라는 실제 이름을 심볼 링크 시켜서 WDM 언더바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심볼 링크를 시켰다라는 결과가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요 WDM 언더바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크리에이트 파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드라이버가 이제 통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콜드라이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라이브.exe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먼저 write file이라는 글자와 함께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출력됐고요. 뒤이어서 read file이라는 글자와 함께 또다시 hello world라는 글자가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출력된 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샘플 소스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이 Second WDM이라는 이 이그젬플을 보시면 크게 프로젝트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콜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 소스고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Second WDM 드라이버의 코드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드라이버 코드를 같이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솔루션 빌드 버튼만 누르시면 이 이그젬플 알아서 콜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세컨드 WDM이라는 드라이버를 동시에 빌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보시면 이와 같이 main
그리고 메인 안에서는 자, create 파일을 통해서 디바이스 덱의 핸들을 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들이 정상적으로 열리면 printf를 통해서 자, 먼저 hello world라는 글자를 출력하고 있죠. hello world는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hello world. 그리고 나서 write 파일.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으로 write 파일 해서 실제 문자열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사용했던 버퍼를 깨끗이 초기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리드 파일. 그래서 리드 파일의 결과를 문자열을 그대로 프린트F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사용했던 핸들을 반납하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소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First WDM 예제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노드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자, 언노드 존재하죠? 자, 순서대로 보자면 먼저 드라이버 엔트리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자, 드라이버 엔트리 보도록 하죠. 드라이버 엔트리. 자, 드라이버 엔트리가 호출됐을 때 하는 작업은 언노드 등록하고 add 디바이스 등록하고 PMP 처리하는 IRP 처리기를 등록하고, 그리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create, close, read, 그리고 write, 이게 4개의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dd 디바이스를 보도록 하죠. add 디바이스에선 디바이스 스택에 우리가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올려놓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 작업 외에 어떤 작업을 추가로 하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add 디바이스에서 demname이라고 하는 또 simname이라고 하는 이런 유니코드 스트링 변수를 준비한 상태로 먼저 그것들을 변수의 값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죠. 유니코드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런 타입의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IO create device라는 함수를 통해서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때 세 번째 바로 이 demname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바이스 네임과 심볼릭 이름, 즉 두 개의 변수 이름을 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심볼 링크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배웠던 대로 똑같이 attach to device stack, 디바이스 스택 위에 여러분들이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올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d 디바이스는 마지막으로 버퍼 전략을 세우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랬었죠. 즉 플래그에다가 to buffered IO를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걸 실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안 되겠죠. 모든 값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 값만 기록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add 디바이스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디스패치 루틴을 봐야 되겠죠. 자, 먼저 IRP create 디스패치 루틴, 즉 사용자가 create 파일을 함수를 불렀을 때 그때 호출되는 create IRP 디스패치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자,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작업 없이 그냥 success 값을 주고 complete 시키고 있습니다. 그쵸? 간단하죠? close는 어떨까요? 자, close 핸들이라는 API 함수를 부르게 되면 그때 호출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의 코드는 myclose IRP 디스패치 함수입니다. 자, close에서는 create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작업은 없지만 그 전에 혹시 응용 프로그램에서 혹시 write 파일을 썼었다면 그때 우리가 그때 필요한 메모리 버퍼를 하나를 이렇게 미리 내부적으로 할당해서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 시기에 이제 메모리를 프리하고 반납하는 이 작업을 꼭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꼭 하시는 작업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rite하고 rea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rite를 먼저 보면, 자, 응용 프로그램이 뭔가 write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혹시 내부 버퍼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면 내부 버퍼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부 반납을 하고 메모리 프리를 하고 다시 내부 버퍼를 잡는다는 거죠. 잡기 위한 크기 값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크기만큼만 버퍼를 잡겠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전달한 내용은 어디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메소드 버퍼드 방식에서는 시스템 버퍼에 들어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시스템 버퍼로부터 그 내용을 그대로 내부 버퍼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수행된 크기 값을 5바이트,
그러면 5바이트 또는 10바이트 그 실제 크기 값을 인포메이션에 담고 있는 거, 이거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컴플리트, 당연히 석세스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컴플리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리드 파일을 보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리드 파일을 불렀을 때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는 리드 IRP 디스패치가 호출된다고 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하는 작업은 내부적으로 이 내부 버퍼에 보관하고 있는 문자열의 크기와 응용 프로그램이 실제 달라고 요청하는 크기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취해서 그만큼만 응용 프로그램에게 복사를 해주는 거죠. 이때 실제 우리가 복사해주는 메모리, 데스티네이션 메모리는 사용자 버퍼가 아니고 시스템 버퍼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버퍼드 전략에서는 시스템 버퍼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용자 버퍼로 복사된다고 말씀드렸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메이션에는 수행된 크기, 실제로 복사가 된 크기 값을 반드시 기록해 주시고 컴플리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자, PNP 쪽 처리기를 보겠습니다. 자, PNP 쪽에서는 우리가 add device에서 했던 작업의 반대 작업을 전부 다 이곳에서 해야 되는데, 바로 remove device라는 마이너 펑션에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자, 디바이스 스택에서 제거하는 작업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작업이 바로 심볼리 링크 이름을 해제하는 작업입니다. 자, add device에서 생성했던 심볼리 링크를 바로 이 remove device에서 반드시 해제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의 코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관련된 코드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in32 API 함수 중에 read 파일, write 파일 함수가 사용하는 사용자 버퍼를 커널 레벨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접근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버퍼드 IO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사용자 버퍼와 버퍼링을 위해서 운영체제가 임의로 커널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버퍼를 할당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다이렉트 IO 방식은 사용자의 버퍼를 페이지 고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버퍼를 가리키는 설명자, 즉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설명자를 따로 준비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이제 사용자의 버퍼를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다이렉트 IO라고 했습니다. 버퍼드 IO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버퍼의 주소를 직접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버퍼의 내용을 우리가 참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버퍼를 접근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곳이 바로 IRP의 포인터 associated irp.system buffer라는 변수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지만 다이렉트 IO 방식의 경우에는 그 버퍼를 설명하는 디스크립터 MDL이라는 그 디스크립터의 주소가 IRP의 MDL 어드레스라는 변수에 담겨진다는 것도 추가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Win32 API 중에서 read fi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직접 사용했던 파라미터 중에서 length, 즉 요구하는 바이트가 얼마만큼인지는 바로 이 length였는데요. 이 length 값은 실제 드라이버에서 확인할 때는 스택에 parameters.read.length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write file이라는 함수를 쓸 때 사용했던 파라미터 중에 length, 즉 요구하는 바이트 크기 값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측에서는 스택에 있는 parameters.write.length 이곳을 접근하면 바로 이 length 값을 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실습을 통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디바이스 IO 컨트롤이라는 API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이 디바이스 IO 컨트롤을 사용할 경우에 파라미터 중에서는 input buffer length 그리고 output buffer length 두 개의 변수가 추가로 있는데 이와 같은 변수들을 만약에 드라이버에서 확인할 때는 아래와 같이 p스택의 parameters의 device IO control.input buffer length 그리고 output buffer length는 parameters의 device IO control.output buffer length 이것을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긴 예제였지만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WDM, 간단한 WDM은 전부 다 배웠습니다. 사실 WDM 드라이버를 작성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지식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늘까지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아주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작업을 여러분들이 만든 응용 프로그램과 여러분이 만든 드라이버 간에 통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은 입문자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우리가 WDM 드라이버를 더 배우는 건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우리가 드라이버 스타일 WDF 스타일이 있죠. 그 중에서도 KMDF 드라이버 스타일에 대해서 8장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